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 2. 삼성의 새로운 혁명. 3.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인공지능 AI에 질문을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답변을 주는 챗 GPT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등장에 비견될 정도로 인류의 생활을 바꿔줄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출시해 대중에 공개된 챗 GPT는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7천만 명의 사용자를 넘겼고, 출시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1억 5천만 명가량의 월간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챗 GPT 이전에 가장 빨랐던 월간 이용자 1위 기록은 9개월으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차지했었지만, 윈도우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 개발된 챗 GPT가 출시한 지 2달도 안 되어 1억 명 사용자를 돌파한 것은 21세기 첨단 산업과 인류의 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챗 GPT의 인공지능으로 미국 의사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 그리고 회계사 시험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과제마저 챗 GPT가 대신해주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는 기존 검색 엔진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한 구글이 챗 GPT 혁신에 밀려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수년간 공부하고 연구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 챗 GPT는 불과 몇 초, 몇 분 만에 학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미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 또한 챗 GPT와 같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전에 없던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 역시 AI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센터가 있고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삼성과 스마트폰 유저가 더욱 발전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챗 GPT가 시장을 점령하자 중국에서도 짝퉁 챗 GPT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서비스의 경우 정품 챗 GPT보다 기술력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가격의 이용료를 내게 유도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미국의 챗 GPT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자신들도 만들겠다며 중국판 챗 GPT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에 밀릴 수 없다며 자체적인 챗 GPT 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AI 챗봇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발등에 물동이 떨어진 곳은 중국의 업체도 대만의 업체도 아닌 미국의 구글입니다. 독점적인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구글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AI 서비스를 챗 GPT처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아무나 뚝딱 만들어낼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챗 GPT 열풍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빠른 속도로 연산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문으로 만드는 엔비디아의 A100 그래픽 칩셋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서버에 이런 A100 그래픽 칩셋 수백만 개가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100 그래픽 칩셋은 SK하이닉스의 3세대 HBM D램이 적용되어 있어 사실상 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AI 개발의 핵심 필수 소재가 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개발한 HBM은 고대역 대량의 메모리를 지연 시간 없이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로 인공지능 개발과 같이 정보 처리량이 많은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A100 그래픽 칩셋보다 최신 버전인 H100 제품에도 SK하이닉스의 4세대 HBM D램이 탑재되었고, 엔비디아는 오픈AI 챗 GPT에게 H100 그래픽 칩셋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인공지능 서버용 D램을 개발 완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과 유사한 지능형 메모리 DRAM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 AMD에게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던 분야는 PC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됐던 모바일 DRAM이었지만 최근에 고성능 인공지능 DRAM으로 시장이 지각 변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챗GPT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구글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첨단 기업들도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인공지능 DRAM을 주문하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HBM DRAM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 훨씬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치게 모바일 DRAM보다 3배가량 비싼 단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챗GPT로 인한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공급량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사에겐 모바일 DRAM의 공급 가격에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HBM이 납품되고 있을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AI용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꺾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DB하이텍이 영업이익률 4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2022년 매출은 1조 6천억이며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 7,700억 원가량으로 대략 매출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인 셈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DB하이텍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전력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DB하이텍의 주요한 매출은 전력 반도체에서 나오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까지 배터리로 구동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전원과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사실상 경쟁력 있는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는 한국의 DB하이텍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출의 절반가량을 마진으로 남기는 걸 두고도 어쩔 수 없이 DB하이텍의 전력 반도체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전자산업의 발달함에 따라 전력 반도체 시장 역시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DB하이텍의 미래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며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들은 삼성과 TSMC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기에 팬리스 업체들은 삼성과 TSMC에게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GPU와 고성능 DRAM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팬리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주문을 넣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가 시장에 나오며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자 기존의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업체들은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온라인 검색 시장을 챗GPT에게 내어줄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빼앗긴 점유율을 다시 되돌리려면 몇 배의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며 이미 시장을 선점한 챗GPT마저 설비와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빅테크 업체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간 온라인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사들은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 다른 칩셋보다 우선적으로 GPU를 생산해달라 요청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고성능 반도체 매출이 늘어 L중국과 대만의 업체들도 일제히 한국의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 금지를 당해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국 당국이 자체적인 챗 GPT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아 오히려 한국에겐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게 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중국은 미국의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검색 엔진과 SNS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머지않아 챗 GPT마저 중국에서 사용이 막힐 것이란 전망이며 자연스럽게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여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서버를 구축하려면
역시나 반도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반도체 한파로 위기를 맞이하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AI 서비스 덕분에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순위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매거진 US 뉴스는 하버드과 펜실베이니아대와 함께 매년 전 세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공개되었던 2022 최고위 국가 순위입니다. 한류열풍, 경제 등 세계 뉴스에서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는 한국의 순위는 어떨지 매우 궁금했는데요. 2022년에는 85개국 대상 1만 7천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항목은 사실 조금 난해하고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민첩, 기업 가정신, 유산, 힘, 삶의 질 등등으로 평가되었죠. 평가 항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항목 중 특히 객관적인 지표가 가능해 조금 더 신뢰가 가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워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뉴스 헤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세계 경제 패턴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순위였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서약을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적어도 일부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 그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순위는 6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떠올리는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겠죠? 역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독일, 영국, 우리 대한민국 순이었는데요.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순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9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0위는 이스라엘, 1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2위는 캐나다, 13위는 인도였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9년 발표에는 10위, 2020년에는 9위, 2021년은 8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한 계단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타워임이 부문에서 평균 64.7점을 받아 이 부분 6위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수출이 강하다 84점, 경제적 영향력 79.8점, 강력한 군사 79.1점 등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더 22.5는 다소 낮은 점수였습니다. 이 순위를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매체는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빈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에 주목을 하며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크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7번째로 큰 수출국이자 11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주로 높게 나온 부문을 살펴보면 최근 많이 이슈가 오르고 내린 분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핵심 가치라고 불리고 있는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방위산업 분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맞물려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국제 정세를 다반영하고 있는 부문이 파워힘 순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경제력을 대표할 수 있는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졌던 곳에서 불과 6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을 더욱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6위로 뛰어오른 한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최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일화법, 반도체 과학법, 원전 수출법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던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될 정도로 자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견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의 선도적인 분야이기에 한국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부분이 추후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사이에서 화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경제 강대국은 아니죠. 이렇다 할 지하자원 하나 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노력하며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고 가장 기겁할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일 텐데요. 일본은 한국이 점점 위에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간 수없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최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번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은 8위를 한국은 6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데? 아무리 우리가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한국 아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신뢰롭지 못하고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며 순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를 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수출 규제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소부장 부문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공급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죠. 한국의 경제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이 또 한 번 놀랄만한 순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일단 이 지표상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서인지 1위는 러시아,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 4위 이스라엘 뒤를 이어 한국은 5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K9 전차를 비롯해 대량의 무기 수출로 올해 연초에 목표로 잡았던 150억 달러를 넣어 200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이어 슬로바키아도 FA50과 K2 구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고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도 수출 계약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무기체계 전환 사업의 최종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강력한 군대 부문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79.1점인 반면 일본은 2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최근 일본은 결국 무기 수출마저도 한국의 패배, 반도체, 가전의 패배에 이어 방산업도 살리지 못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패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에 두드러진 활약을 뒷퍼버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일본의 방산 완성품 수출은 거의 한 건뿐이라고 직시하고 있었죠. 이러한 방위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국가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매년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 이시가키. 최근 이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리로 나선 섬의 주민들의 선언에 일본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분노한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일본에서 탈퇴하고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본에게 버림받았으며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생각대로 이곳을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섬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행태가 이곳의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한국으로의 편입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일본 정부가 제공했다며 섬 주민들은 일본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시가키 섬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이곳의 주민들이 한국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최근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400km가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일본 본토보다는 오히려 대만과 더 가까운 섬으로 일본 방위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생겼을 때 중공군의 침공 1순위인 목표 지역이기도 하죠. 그림처럼 그린 듯한 파란 바다와 뜨거운 햇볕, 마치 하와이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와 아름다운 빛이 잘 보존된 자연 경관이 펼쳐진 섬인 이시가키는 그야말로 평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섬에서 최근 집단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공무원들이 이를 막으려 큰 고성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 인구 4만 명 중 무려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나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를 하며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파행 사건으로 인해 이 섬의 주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국회회의 중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폭로된 자에 대해 중요 기밀 문서가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인 이시가키 섬이 기동전 구상개요 방안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들어있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중공군이 이시가키 섬을 침공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자위대가 섬의 주민들의 보호는 뒷전이고 오히려 민간인을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을 의식한 중공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반격을 실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문서를 폭로한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며 문서를 유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 보호는 자위대의 담당이 아니다는 문구에서 일본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시가키 섬이 포함된 오키나와 현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들이 오키나와로 상륙하는 미군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썼던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군들은 민간인들을 보고 당황한 미군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미군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군의 행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분노했고 일본의 이런 비열한 전쟁 방식 때문에 미국이 결국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일본군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키나와 현의 주민들을 같은 일본인이 아닌 이등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키나와 제도 자체가 과거에는 일본 땅이 아니었고 일본이 나중에 점령하면서 주민들을 일본으로 편입하였기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곳의 주민들을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천인공노할 악마적인 행동을 21세기인 지금에도 또다시 자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폭로에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가족과 동포들을 잃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섬의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주민들은 이시가키 섬의 인구 4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시청에 운집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수호 의지를 저버린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극도의 혼란한 섬의 상황 속에 이시가키 섬을 이끌고 있는 섬의 원로들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시가키 원로들이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의 제주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시가키 주민들의 원래 뿌리는 한국의 탐나라고 밝히며 자신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해상왕국 탐나국의 후예라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미시건대 출신 알렉산더 보빈 교수는 자신의 논문인 고구려에서 탐나까지를 통해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 기원은 현재 제주도인 탐나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섬의 주민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오며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람은다 하루망이라는 설화는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 신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제주의 신화가 이시가키 섬에서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뿌리가 탐나라는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탐나국을 지칭하는 타무라의 직계 후예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과거부터 일본 내에서 막대한 차별을 받아오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설화가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도서의 한국에 대한 편입 요청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섬 주민들의 요구를 들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넓은 해양 영토를 추구하는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 이시가키 섬은 일본이 길을 쓰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지키려고 하는 센카쿠 열도마저 그 부속도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의 해상안보에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다른 곳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곳이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던 동중국해의 해상 패권을 모조리 상실하는 셈이기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이곳을 지키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곳의 땅일 뿐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받기라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일본에 소속되어 있다가는 태평양 전쟁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일본을 벗어나겠다고 나선 것이고 이 때문에 이곳의 공무원들과 싸우며 고성에 오가는 것은 물론 소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게 자신들의 행보를 직접 선택하겠다는 최후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됩니다. 섬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묘수를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것인데요. 이시가키 섬의 강경한 투표 결정 통보에 일본 정부는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통일교 스캔들로 정권이 혼란한 상황이라 이시가키 섬의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지금 당장 일본 정부는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시가키 섬 측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간섭을 못하는 현 시기가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의 절반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할 정도로 이시가키 섬의 민심이 일본에서 떠난 지금 투표를 결정한다면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열도들의 한국으로의 편입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이시가키 섬 인근 해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 유전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곳은 제7광부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섬과 인근 해역을 한국의 소유로 가져가게 된다면 일본이 2029년 7광부를 뺏어가려고 하는 계획마저 완전히 깨부술 수 있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유전과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4천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역이지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넘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소 모범국으로서 건실히 행동을 해왔고 한류 문화로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은 자국민마저 차별하여 떠나게 만들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의 투표가 무사히 잘 진행되어 앞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